무슨 일이냐, 중만아? 사실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을 팔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미리 상속해준 집을 저와 상의도 없이 팔아버리겠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이 집을 판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저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중만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집은 제가 이미 재산을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동하고 있어서 지금이 집을 파는데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 집을 팔고 나면 저희도 아버지도 더 좋은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새로 시작한단 말이냐? 너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이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78세가 되신 김태천 씨입니다. 김태천 씨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탓에 유산을 조금 일찍 아들에게 상속해주면 이후 자신의 노후를 하나 남은 아들이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해 최근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인생에서 한 가장 큰 실수가 자신의 전 재산과 집을 아들에게 미리 물려준 것이었다고 한탄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도 큰 고민에 시청자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구하고 싶으시다고 저희 실버 라디오에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시고 김태천 할아버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생각나시거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다면 사연자분과 실버 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주변에 지혜로우신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함께 시청해 보시고 시청자분의 지혜로운 고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김태천이라고 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올해로 78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젊었을 때는 나이 먹는 게 그저 시간이 흐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아내가 떠난 이후로는 그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오네요. 아무래도 나이가 그렇다 보니 홀로 남겨진 시간이면 예전에는 뉴스를 자주 보거나 TV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을 종종 보곤 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주로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은퇴 이후 남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도 보고 배우고 싶네요. 무튼 혼자 남은 시간이 많아지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노라면 때때로는 세상이 무척이나 넓은데 나는 이 넓은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세상이 무척이나 좁구나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감하시겠죠? 제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집사람은 제게 있어서 삶의 반쪽이었죠. 수십 년을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저녁이 되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십 년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그것이 한철인 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그 소박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넓고 조용했던가 싶을 정도로 집이 커 보이고 적막합니다. 당시에는 아내마저 떠난 참에 집 정리마저 안 되고 돼지우리처럼 하고 살게 되면 저놈 저거 집사람 떠나보내고 청승 떠는구나. 저런 못난 놈 소리 들을까봐 나름대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도 치우고 닦고 나름대로 술도 안 먹고 최대한 삶을 유지하며 무너지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지냈던 안방에 아내 장롱만큼은 쉽사리 치울 수 없더군요. 아내 장롱을 열면 나는 아내 냄새가 사라질까봐
정말 힘들 때 한 번씩 장롱을 열고는 한참을 멍하니 장롱에서 나는 아내의 냄새를 맡으며 그리운 마음을 달래고는 했습니다. 아들 중만이가 자주 찾아오면 좋겠지만 녀석도 요즘 바쁘니까요. 나름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 일에 치여 지내는 게 일상입니다. 가끔은 집에 와서도 피곤함과 짜증을 숨기지 못할 때가 있죠. 물론 자식놈도 이제는 손자까지 장성한 어엿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식놈이 나이 들어 보이는 순간은 아마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식을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제 아들 중만이는 원래도 무뚝뚝한 녀석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아마 사는 게 퍽퍽해서 이겠죠.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이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 저 때문인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아무래도 하나 남은 아들이 저의 삶에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아들에게 큰 부담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아들도 이제는 어엿한 자식을 두고 가정을 꾸린 가장인데 제 걱정까지 해야 하니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비로서 오히려 아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하루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중만아, 내가 할 얘기가 좀 있구나. 중만이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제 생각보다 더욱 냉정한 아들의 태도에 순간 흠칫했지만 중요한 결정을 전해야 했기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만아, 너도 이제 가장이니 내가 가진 재산을 너에게 미리 넘겨줄 생각이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에게 내 재산이 넘겨지는 것보단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 너에게 모두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아들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떠난 이후로 마음을 쉽게 다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저의 노후를 아들에게 위탁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남은 재산을 미리 넘겨줌으로써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으니 내가 아버지를 모셔야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가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 아들 중만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재산을 죽기 전에 미리 물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무척이나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잘 사는 걸 보는 게 내 기쁨이다. 이 재산도 다 너희들 잘 되라고 모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라. 사실 남은 제 노후를 함께 맡기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아들의 기쁨이 제 기쁨이 맞기도 하니까요. 중만이는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 뒤 재산 양도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중만이는 그동안 쌓아온 저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문제로 여러 세무사들과 이야기도 모두 마쳐두었죠. 이제 낼 돈 내고 모든 재산을 넘겨두었으니 사실상 물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의 방에 앉아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며 혼자서 조용히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여보, 괜찮겠지? 살짝 걱정되는 마음이야 어쩔 수 없었지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재산도 넘겨주고 남은 날들은 편히 보내면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재산을 넘긴 뒤 아들 중만인의 부부는 꽤나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듣자 하니 최근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놈의 학비 때문에 한 달에 무슨 학원비로만 거의 250만 원을 넘게 지출하더군요. 저와 제 집사람은 어릴 적 아들 중만이를 키울 때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나 말라고 태권도 학원을 보냈던 것이 전부였는데 손자 녀석은 영어에 수학에 수영, 태권도, 심지어는 그림 그리는 미술학원까지 보내더랍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고등학생이 되어 수능을 볼 나이도 아니고 한참 밖에서 뛰어놀 고작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나이의 아이들에게 한 달 학비로 성인의 월급을 써버리다니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 참 유난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저녁을 들다가 한 소리 했는데 아들은 저보고 못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며 도리어 저에게 훈계를 하더군요. 아버지, 제 자식 교육이잖아요. 저랑 집사람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이건 제 아들이 감히 저한테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여기서 한 소리 크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아들에게 저번 주에 저희 전 재산을 넘겨준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차,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아니겠죠. 제 아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마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예민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뭐 너의 자식 교육이니 내가 할 말은 아니다만 너무 지출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식사 마저 하자꾸나. 저는 아들의 눈치를 살짝 보고는 이 정도로 적당히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옆을 보니 손자 녀석은 그 어린 나이에도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콜을 받고 있더군요. 아들 부부는 마치 이 집이 자기들 것인 양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뭔가 낌새가 좋지 않았어요. 하루는 저녁을 먹고 나서 중만이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중만아, 요즘 허리가 좀 시큰거려서 그런데 아버지 침대 좀 옮겨줄 수 있겠니? 예전 같으면 내가 그냥 옮길 텐데 침대랑 작은 서랍장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야 동선이 훨씬 편할 것 같아. 며칠 전에는 침대에서 손을 뻗다가 허리가 그만 삐끗하기도 했거든.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흔쾌히 도와줬을 아들이 이번에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오늘 회사에서 너무 피곤해서요. 그냥 내일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섭섭했지만 피곤한 아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들은 결국 침대를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니 아들이 무언가를 미루고는 잊어버리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못내 서운했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내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부탁식이나 했는데 안 된다는 아들의 말에 더 할 말이 없기도 했거든요. 몇 주 후 중만이가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오자마자 제 집처럼 옷을 훌렁훌렁 벗어 갈아입고는 소파에 턱하니 눕는 아들의 모습에 내 아들이 원래 저랬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요. 자기 부모네 집에 오는 건데 굳이 체면 차릴 필요 있나 싶어서. 이게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MZ인가 뭔가 그건가 싶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손자 녀석의 태도가 유독 거슬렸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집에서 마치 자기 집인 양 당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도를 넘었습니다. 저희 집은 식탁이 부엌과 거실 사이에 크게 이어져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아내가 젊었을 적에 집에 손님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해주기를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거실 쪽까지 손쉽게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식탁이 U자 모양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손자놈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는 몰라도 식탁 의자에 앉아서는 다리를 꼬고 식탁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겁니다. 순간 이건 잘못되었다. 이건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다 싶어서 저는 손자에게
어딜 감히 어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발을 올려놔. 이놈, 할아버지 집이 놀이터 같으냐? 이놈 이 자식,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저도 모르게 손자에게 큰 소리가 나가버렸죠. 사실 거실 TV 앞에 있는 낮은 앉은뱅이 탁자도 아니고 엄연히 어른들이 식사를 하는 식탁에 발을 올려놓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건 제가 혼쭐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손자 태영이의 입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서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얼마 전에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제 할아버지 집도 저희 집이고 할아버지 재산도 다 저희 거라고요. 그러면 이 집도 저희 집인 건데 저희 집에서는 식탁이든 책상이든 다리 좀 올리고 쉰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도대체 어디서 그딴 말버릇을 배운 거야? 어디서 배운 적 없는데요? 저는 더 이상 손자놈이랑 이야기를 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에게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놈도 거실의 낮은 탁자 위에 다리를 꼬고는 발을 올려놓고 TV를 보고 있더군요. 어떤 놈을 보고 저딴 행동을 배워먹었나 했더니 생각보다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중만아, 너 자식 교육에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쓴다더니 그 결과가 고작 저거냐? 네? 아니,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들놈, 아니 내 손자 녀석 저거 어른들 식사하는 식탁에 다리를 꼬고는 발을 턱하니 올려놓고 그놈의 스마트폰인가 뭔가 들여다보느라 내가 가도 인사 한 번 안 하더구나. 도대체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먹은 거야 너희는? 아니, 아버지. 집에서 좀 편하게 있을 수도 있죠. 뭘 또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리고 자식 교육은 저랑 집사람이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자꾸 태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요즘 애들 정서적으로도 많이 민감해서 자꾸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혼내고 훈육하면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고요. 잘못된 뭐가 심어져? 사람 머리가 무슨 논밭이냐? 뭘 심고 자시고 한다는 소리야? 그래, 100번 양보해서 니들이 자식 교육을 그렇게 스마트하게 시킨다고 쳐도 그래서 어른들 식탁에 다리 올려놓고 핸드폰질하는 게 잘했냐 이 소리다 내 말은.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따로 이야기할 테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내 말 안 끝났다. 그리고 태영이한테 너 뭐라고 했니? 아버지, 저 피곤해요. 일 끝나고 온 거라고요. 대체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손자 태영이한테 이 집이 다 네 거고 이제 할아버지 재산도 다 네 거라고 얘기했다면서? 맞잖아요. 뭐? 저는 순간 아들의 표정을 보고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애초에 제가 생각한 반응 자체가 아니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고서는 벙쪄버렸어요. 아니, 이 집은 그래 내가 줬지. 내가 준 건 맞는데. 한 번 줘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신 것도 아니고 주신 걸 줬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그러세요? 너 정말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집을 그리고 내 재산들을 너에게 준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 저희가 잘 사는 걸 보는 게 아버지 기쁨이시라면서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잘 되라고 모은 재산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버지 본인이세요. 야, 이 자식아, 그건 내가 너네 부담 갖지 말라고 겸사겸사 한 이야기고 적어도 내 노후는 너희가 보장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나 죽을 때까지는 잘 모시고 살아야지. 당연히 내가 물려준 재산으로 너도 숨통 트이고 이제 좀 여유 생긴 것 같더니 받을 때는 좋고 받고 나니 태도가 이렇게 버릇없어질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으시겠냐고요. 괜찮다고 하셔서 저도 부담 없이 받은 건데 이제 와서 이러시니 저로서는 당황스럽네요.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대놓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너네가 날 모시는 조건으로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뻔뻔하고 냉정한 태도와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무엇이 제 아들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서히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찾아온 그날 저녁,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시간이 흘러 지나가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난 뒤 한참을 고민해봐도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쉽사리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솔직한 내 마음을 털어놓고 관계를 회복해볼까? 하지만 부모로서의 체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냉정한 태도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건 모두 내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칠 동안 혼자서 이리저리 생각을 굴렸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싶다가도 그날의 냉랭한 대화가 자꾸만 떠올라 손이 망설여졌습니다. 혹시나 또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이 집에 들러 안부를 묻거나 손자를 데리고 왔을 텐데 이번엔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들도 뭔가 제 심경의 변화를 눈치챈 것일까요?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아들이 나를 아예 무시하기로 결심한 걸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문득 얼마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여서 저도 별다른 말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 가슴 한편에 쌓인 화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정말 과민하게 예민 반응하면서 오버하는 건지 의견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그 일이 있던 날도 마침 주말이었죠. 중만이와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자는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 중만이와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칠씩이나 비가 내리다가 비가 그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터라 그날따라 저는 괜시리 들뜨는 마음의 기분이 좋았고 아들내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손자와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보드게임인지 뭔지 종이판을 가져와서는 함께 했는데 퍽 재밌더군요. 머리도 좀 써야 했고요. 그때 제 아들 중만이와 며느리가 자신들끼리 무언가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제게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여기저기 노인정 같은 데 다니시는 거 있죠? 거기서 무슨 재미있는 소식 같은 거 없으셨어요? 중만이가 묻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가끔 동네 분들이랑 바둑 두거나 이야기 나누는 정도지. 너희도 사람 모이는 동호회나 이런 곳에 다녀보면 좋겠구나. 요즘에는 부부 동반 모임도 많던데 예전에는 코로나다 뭐다 해서 사람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대외 활동이 이래저래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외롭지도 않고 주변에 너희 또래 부부들이 하는 재테크나 애들 학업 관련한 정보도 좀 얻고 말이다. 요즘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데요, 뭘. 노인정에서나 시간이 남는 분들이 모이시니 그런 시덥잖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들의 말투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웃어넘겼죠. 그런가? 뭐 그래도 다 나름 사회에 있을 때 한가닥 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최근에 만난 어떤 양반은 젊을 적에 어디 은행장이었다고 하면서 요즘 노인들이 노후 관리가 워낙 안 돼 있어서 한탄스럽다고 하더라고. 이런저런 좋은 노후 상품들이 많은데 말이야. 그래서 나도
문득 너희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 게 아니라 그런 곳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뒀더라면 나중에 더 큰 돈을 물려줄 수 있었을 텐데 살짝 아쉽더라고. 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네? 아니, 말씀을 또 왜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저희한테 재산 물려주신 게 그렇게 아까우신 거예요? 어? 넌 또 애가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니? 그냥 그때 그런 소리를 듣고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내가 또 언제 너희한테 물려준 재산 다시 내놓기라도 하라고 말했어. 아들은 갑자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에 성질을 내며 버럭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 아들의 말에 뒤를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그런 곳에 너무 자주 다니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얽히기 쉬워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괜히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며느리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습니다. 너희들 말이다. 노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다 너네 선배였던 사람들이야. 혹은 상사고 사장이었던 양반들이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우리 마음처럼 천천히 흘러주질 않으니 시간에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은퇴하고 퇴직한 사람들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정신이 맑고 또렷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됐다. 이 이야기는 더 하지 말도록 하자. 그렇게 대화는 흘러갔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말 속에 깔린 어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노인들을 크게 무시하는 듯한 행태가 무척이나 거슬렸어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노인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쌓인 경험과 연륜은 그 어떤 자산보다 더 큰 재산이죠. 노인과 30분, 1시간. 짧고 긴 대화만 나누어 보아도 삶을 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진리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제대로 된 투자는 원래 지루한 법이고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들은 금방 질리거나 영양가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SNS다 뭐다 너무 화려하고 실속은 없는 것들에 투자하고 시간을 버립니다. 그래서 더욱 더 노인들의 지루하지만 정말 삶을 위한 영양가 있는 진리의 생각들을 자꾸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날 제 아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자꾸 삶의 창문을 닫고 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연륜이 있는 어른들을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살면 너네한테도 손해다. 받아들이는 건 너희의 몫이지만 그래도 귀를 열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대해야 하는 거야. 그날의 대화가 떠오르면서 저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노후를 대비하라고 젊을 때보다 더 조심성 있게 살아가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제 말을 깔보는 듯한 태도로 받아들이며 저를 단순히 나이 먹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당황스러워 어버버하다가 더 터져나오는 말들은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저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기려 했죠. 그런데 오늘 다시 그때의 일이 떠오르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만이와 며느리 미령이가 아버지로서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 무능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이게 세상 탓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연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집을 비롯한 큰 재산들은 모두 아들에게 넘겨주었지만 제게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 있었습니다. 이 연금만큼은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산이자 제 삶의 마지막 지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마저도 아들에게 넘겨버리면 저는 그저 용돈을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 테니까요. 삶의 주도권이 아들에게 넘어가고 결국 저는 제 삶의 주체성을 완전히 잃게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래, 이 연금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어도 이 마지막 자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라도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정에서 종종 만날 수 있었던 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지금은 은퇴한 아저씨에게도 연금을 잘 관리하며 절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남은 삶에 대한 계획을 뒤늦게나마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이 돈으로 남은 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갈 방법을 밤낮 없이 열심히도 구상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와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것저것 사용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야 가족에게 아까운 게 어디 있냐는 생각으로 그래, 너희들 필요한 거면 모두 가져가라. 이제 나는 그런 것도 딱히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큰 스탠딩 에어컨을 아들 집으로 보내어주고 저는 아들네가 쓰던 작은 벽걸이 에어컨을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살지만 그쪽은 식구가 3명이나 되니 훨씬 큰 에어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배려도 이제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요. 그래서 아들에게 앞으로 집에 들를 때는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남겨놓거나 연락을 하고 방문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거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자잘한 비용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데 무슨 연락식이나 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는 게 아버지도 더 좋지 않으세요? 아니다. 이제 나도 독립적인 내 삶을 꾸려가야겠어. 그러니 앞으로는 집에 찾아올 때 나에게 연락하고 찾아오도록 해라.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번에 그 일 때문이에요, 아버지? 그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적당히 하시고 화 좀 푸세요. 막말로 저희한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냥 저희를 믿고 맡기시면 되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나는 너가 이렇게 못돼먹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가 너에게 준 재산은 네 거다. 돌려달라 하진 않으마. 하지만 나도 앞으로 손 벌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아나갈 테니 그런 줄 알거라. 앞으로는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면 그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자주 교류하고 동네 모임에도 참석하며 제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이 결심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이겨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간혹 하던 안부전화조차 아예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 제 의도대로 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던 자식인데 이제는 내가 그 자식에게 기대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중만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잠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말은 그런 저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만이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 속에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 중만아? 사실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을 팔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미리 상속해 준 집을 저와 상의도 없이 팔아버리겠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이 집을 판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저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중만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집은 제가 이미 재산을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동하고 있어서 지금 이 집을 파는데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 집을 팔고 나면 저희도 아버지도 더 좋은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새로 시작한단 말이냐? 너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이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이 집은 아내와 제가 처음 큰 대출을 받아 장만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집사람이 세상을 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집사람의 흔적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죠. 그리고 요즘은 돈이 있어야지 살기 편합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것보다 더 편안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잖아요. 네 엄마 흔적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세상 유일한 집이다.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이 집을 팔아버린다는 말이야. 너 제정신이니 중만아? 아버지, 지금 계신 집값이 얼마인지나 아세요? 최근 몇 달 동안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시냐고요? 돈 몇 억이 몇 푼이에요?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걸 더 원하실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수십 년간 아내와 함께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키웠고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집이었죠. 아내가 떠난 후에도 이 집은 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집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야. 너에게 넘겨주었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 말에 중만이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집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 집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집 유지비도 많이 들고 아버지가 이제 챙기시기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잖아요. 앞으로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당장이라도 아버지 큰 병 생기시면 저희가 아버지 모실 자신이 없어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많은 것을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저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떠들어대는 아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끝까지 저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집을 팔겠다고 하는 모습에 모든 미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만해라, 이놈 중만아. 네가 나를 위해서라니? 이건 너희들 편하려고 하는 거겠지. 나는 내 집에서 살아왔고 이곳에서 내 삶의 끝을 맞이하고 싶다. 그걸 내가 이렇게 단숨에 빼앗아가려는 거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버지를 위한 결정이에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는 그냥 계시던 대로 계세요.
때 되면 거처를 어디로 옮겨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뻔뻔하고 냉정한 태도에 완전히 가슴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절, 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미안하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중만이와의 모든 연을 끊고 제 남은 인생을 혼자서 지켜나갈 마지막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한 저는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것들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중만이가 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제멋대로 다루려고 하다니 그동안 제가 아들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너무 쉽게 넘겨버린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야. 내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만 해. 그렇다고 아들에게 직접 맞서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식과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서울에서 꽤 유명한 법률 사무소였죠. 이미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과 자산을 관리해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사정을 듣고 몇 가지 법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신탁과 유언장을 이용한 자산 보호였습니다. 김태천 선생님, 아직까지는 보아하니 재산의 실질적 소유주가 완전 아드님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신탁을 이용하면 생전에는 재산의 소유권을 선생님께서 유지하시면서도 사후에는 미리 지정하신 대로 재산이 분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을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방법이야말로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미 재산을 물려준 상태이지만 집을 포함한 주요 자산에 대해 제가 죽고 난 후에도 아들이 제 뜻을 어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제 집을 신탁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탁을 통해 제가 생전에 이 집에서 거주할 권리는 유지하되 제 사후에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들 중만이가 제 뜻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할 경우 이 집은 아들이 아니라 사회에 기부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제 사후에도 최소 5년 동안 이 집을 보존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언장을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제가 남긴 모든 재산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상속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제 뜻을 어기지 않고 집을 유지하며 제가 설정한 신탁 조건을 모두 이행할 경우에만 재산이 상속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에는 아들에게 아무런 재산도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냉정한 태도로 저를 대하며 이번에 자신이 이 집을 팔아먹고 나면 이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처리를 할지 마치 대본을 외운 듯 구체적인 계획을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말을 끊고 차분하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중만아,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서류야. 너가 이 집을 팔기 전에 꼭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한다.
아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고 봉투를 열어보려는 순간 저는 아들에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너가 이 집을 함부로 팔 수 없게 될 거야.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집은 너가 내 뜻을 지킬 때만 너에게 돌아가게 된다. 만약 너가 이 서류의 조건을 어기면 이 집은 사회에 기부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거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이제 와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저는 냉정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했던 너의 모든 말이 결국 나를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거라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너가 나를 무시하고 내 뜻을 저버린다면 너는 내가 남긴 재산을 하나도 손에 넣을 수 없을 거다. 아들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를 훑어보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 이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했으며 아들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저에게 집을 팔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대하는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근슬쩍 다시금 저에게 알랑방구를 끼어대며 며느리와 손자까지 저에게 살갑게 대하더군요. 가족만 아니라면 정말이지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놈과 손자를 어찌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제가 그저 나이 들어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여전히 자존심과 의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죠.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제 삶은 제가 지켜야 할 몫입니다. 아들이 비록 최근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스스로의 힘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지킬 거요.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그렇게 다짐하며 마지막으로 집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아들은 거의 매주 저희 집에 찾아오고 안부 전화를 하며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 옵니다. 며느리까지 가세해서 저를 통 귀찮게 하는 탓에 최근 저에게 일어난 일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여쭐 겸 이렇게 사연으로 남아 몇 글자 적어봅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지 혹은 또 다른 좋은 방도가 있을지 부디 댓글로 고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거나 지혜로운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